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유정란입니다. 네, 오늘은 전북의 규방가사로 본 여성의 지혜와 덕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북의 규방가사는 영남에 비해서는 많이 창작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굴되고 또 연구된 몇 가지 작품에 따르면 특별히 전북의 규방가사는 여성의 지혜 그리고 덕목을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 전북의 규방가사의 특장점을 오늘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규방가사는요, 내방가사, 부녀가사, 또 여성이 지었다라고 해서 여류가사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주로 이 시집가는 딸에게 같은 여성인 어머니가 지어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본래 규방가사는 영남 지방의 양반가에서 시작되고 또 분포된 문학 갈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호남에서도 창작되고 또 전승되고 있는 작품들이 발굴됨에 따라서 그런 주장만을 인정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정의 문벌이나 혼전의 생활, 또 시집에서의 처신, 치산, 태교, 부부생활, 행동거지, 육아, 교육, 방법 같은 것을 훈계하는 내용의 규방가사가 이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북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전북 지역에서 발굴된 규방가사는 전북 여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 여성의 시각에서 조선 후기의 사회, 또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주요한 작품이 상사별곡, 또 홍규 권장가, 치상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상사별곡은 어려서 남편을 잃은 여성 화자의 망부의 한, 또 그 치유 과정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홍교 권장가는 여성의 삶과 지혜를 다루고 있고, 치상가는 이 세 작품 중에서도 가정경제관리법, 치산이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경제관리법을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홍규 권장가와 이 치상가를 통해서 전북 규방가사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규 권장가인데요. 이 홍규는 규방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침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화려한 침실을 의미하죠. 홍규라 함은 곧 규방의 여인을 의미하고요. 홍규 권장가이니까 그 규방의 여인에게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은 이 전북 완주 봉동에서 전승이 되던 것인데요. 광산 김씨가 소장해 오던 규방 가사였는데 전북대에 계신 김준영 교수님께서 이 작품을 수집해서 1980년대 소개를 했습니다. 이 광산 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익산 왕궁 지역에서 그 시집을 올 때 그 김씨의 외조부가 이 작품을 필사해 주었다라고 내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사해 주었다라고만 되어 있고 작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자는 미상인 셈이죠. 네, 작품 서두 부분에 본인을 김익주의 손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이지만 이 김익주라는 분의 손녀가 이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는 셈이죠. 형식은 252행에 504구나 되는 굉장히 장형의 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서사, 본사, 결사라고 하는 정형적인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가사 작품이죠. 이 홍교 권장가를 살펴보면요, 영남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복선화음가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악녀의 대명사인 궤똥어미전의 행실을 고발하고 있는 이 가사, 궤똥어미전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남의 규방가사와 호남의 규방가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이 홍교 권장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서사 부분에서 이 여성으로 태어난 한을 이야기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이 유복한 성장 과정, 반대로 어려운 시집 환경을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사에서 이제 후손에게 남기는 경계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사에서 이 여자로 태어난 그런 한많은 자신의 삶을 너네들도 들어봐라 하면서 시작이 되고, 후세에 이 경계 삼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작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홍교 권장가의 작가는 15살이 될 때까지 굉장히 대가집, 문벌이 좋은 김익주라는 사람의 손녀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금옥같이 귀하게 자라나서 이 양반가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이 여성의 덕목 같은 것들을 배웠던 거죠. 뭐 수놓기, 비단짜기, 뭐 그 당시의 여성들의 교훈서였던 그런 내운, 주자 가래 같은 그런 내용들 같은 것도 다 익혔다라고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어엿한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해 나갔음을 이 서사 부분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시오, 대부분의 규방가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차용한 것이고요. 불행하다, 이내 몸이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다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실을 일단 적시를 하고 있고요. 김익주의 손녀되어 반벌도 젖커니와 자신의 문벌 좋은 집안을 자랑하고 있죠. 금옥같이 귀 길러져서 5살이 된 쯤에 여공을 배워내니 제주도 비범하다. 여성들이 했었어야만 하는 집안에서 그런 비단짜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수놓는 그런 솜씨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마치 직녀의 솜씨 정도로 자기가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복한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장황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신별미 다담쌍도 입맛 없어 못 따먹고,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비단 옷, 좋은 음식이 굉장히 많았으니 굶주림을 어찌 알았겠느냐, 내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원앙금침, 홍규 중에 책자도 구경하고 책도 많이 읽었다라는 것이죠. 세시복납 좋은 때 쌍육도 던져보고, 그리고 설안과 옥비라고 하는 시종,
데리고 투호도 던져보고 이런 즐거이 지낸 그런 성장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살이 된 것이지. 즐거이 지내더니 15세라 연광이 차니, 나이가 지긋하게 차니까 고르고 다시 골라 강호에 출가하니, 이게 곧 여성으로서는 시집에 가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가할 때가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산이 영체하여 수간두옥 청강상에 사벽이 공허하니 우린들 있을 송가. 이 친정의 부모님들이 고르고 또 골라서 좋은 집안에 손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복하게 나는 자랐는데 이 시집은 한 툭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벽이 공허하다, 대갓집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들 있을 송가, 이 시집을 갈 때 배웅을 해준 이 오라버니조차 이런 집안에 시집을 보낼 수 없다, 같이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간 상황을 대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 하자는 마땅하게 시집을 왔으니 남편을 좇아야 한다, 오라버니한테 그런 실언을 하지 말라 하면서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집 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어서 쭉 읊고 있는데요. 견구고 3일 후에 주하로 들어가니, 이 시부모님을 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3일 후에 주하, 주방입니다. 주하로 들어가니 3일 만에 이제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 그 집안 살림에 투입이 됐다라는 것이죠. 들어가니 은죽절 전당 잡혀 쌀을 팔고 반찬 사고, 굉장히 가난해서 은죽절, 장신구인데요. 이 장신구를 전당 잡혀서 쌀을 팔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쌀을 사고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찬도 사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집도 초라하거니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끼니를 이을 수 없는 극한적인 가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정에서는 너무 남아돌아서 다 먹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막 4, 5일 지낸 후에 의식이 장식이라 혼수한 것 많건만은 글로어이 이 시집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 친가의 약간 구제, 그것으로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겠느냐. 친정집에서도 이 시가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조금의 돈을 주었던 것 같아요. 또 혼수도 많이 해왔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 가난한 집안을 지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천왕씨 서방님은 글 외에 무엇을 알며, 그 집안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 서방님은 이 돈을 벌, 가세를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중얼중얼 이제 경전만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연만하신 나이가 많으신 시부모님은 다만 망령뿐이로다, 망령된 말만 일삼을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암상한 시누이, 못된 시누이죠. 시누이는 없는 모해 무삼일고 막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화자는 듣고도 못 들은 채
보고도 못 본 채, 말 못하는 벙어리인 채, 노용없는 병신인 채 지냈던 것입니다. 무죄코 애매한 말, 이 신우이의 시부모님의 그런 말들을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들었던 거예요. 무조건 참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 마음을 행여 혹시 거스를까? 무조건 참았던 이야기가 되고요. 친정 생각하는 마음 어디가 사색하며, 사색은 이제 그 얼굴빛으로 내비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힘들어하고 친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칠 수 없어서 참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구고 앞에 웃는 낯이 제일 즐거워 그러했을까. 방실방실 이 시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슬프고 내키지 않는 마음을 들키지 않게끔 항상 방실방실 웃었는데 내가 속으로 진짜로 즐거워서 그렇게 했겠는가. 가난뿐만이 아니고 이 시부모님과 그 시누이의 시집살이, 모해 같은 것들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가난의 서러움을 절절히 묘사를 하고 그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서러움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화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교 권장가는 가난 속에서도 거기서 이제 막 한탄에 머무르지 않고 이내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인자를 계속 새기면서 인종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한심하다. 이내 몸이 금의 옥식 쌓였을 때 이 친정집에서 비단 옷과 옷 같은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전곡 농사죠. 농사 짓는 일을 몰랐는데 일조에 빈천하니 하루아침에 내가 가난하게 되니 이대도록 되었는가. 어떻게 일이 내 삶이 가난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런데 이목구비 같이 있고 수족이 성성하니 제 힘써 치산하면 어느 누가 시비하리. 저런 욕, 이게 바로 가난이 되겠죠. 욕을 면하리라. 이에 분한 마음 깨쳐먹고 치산 범절 힘쓰리라.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고된 삶이 이제 예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감으로써 집안을 일으키고 또 치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화자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요. 오색 단계 오색시를 줄줄이 자아내요. 배를 한 필, 두 필 짜서 옷을 짓는 거죠. 소년 의복, 노인의 옷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융복, 노기홍삭, 처녀의 옷, 청사, 폭건, 소년의복, 닥치는 대로 배틀을 짜가지고 옷감을 만들어서 내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숯까지 잘 놓았으니까 이 문채나게 예쁘게 만들어서 장에 내다 판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내다 판 돈으로 그 땅을 사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성 화자는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집온 지 10년 만에 가산이 뭐 10만에 이르는 아주 큰 부자가 된 것인데요. 이 모은 재산으로 훌륭한 그 학장 스승을 모셔다가 그 아들을 잘 가르쳐서 또 아들을 과거에 급제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내 팔자만한 사람이 없다라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결사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결사에서는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또 교훈을 전달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금술, 행동거지, 처신법, 칠거지약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 아기 따라 시집살이 조심하라. 어미 행실 본을 받아서 궤똥어미의 악행들은 경계해라. 또 너를 시집 보내려고 하니 어미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다. 우리 명춘 3월 봄이 되면 다시 만나자꾸나 하면서 작품을 끝맺고 있죠. 가산을 탕진하게 되면 이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한 궤똥어미가 되니까 언제나 이 궤똥어미의 언행들을 경계 삼으라고 훈계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 하는 그런 말도 딸한테 전하고 있죠. 이 궤똥어미는 계속해서 이 규방가사에 등장하는 악녀의 대명사인데, 시집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며느리로 궤똥어미를 잘못 들여서 패가 망신을 한 가사가 바로 궤똥어미 전입니다. 작품에 따르면 굉장히 얼굴도 못생기고 행실도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걸음걸이도 굉장히 망측하고 어른들이 막 잔소리를 하면 이 홍교 권장가의 화자는 잠잠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궤똥어미는 막 솥단지를 내던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릇도 막 일부러 깨버리고 이간질도 하고 도적질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칠거지약의 대명사가 이 궤똥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똥어미 가치는 살아서 안 된다라는 그런 여자의 행실을 홍교 권장가의 결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내년 봄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집가는 딸을 위로하면서 또 스스로 또 위안을 하면서 삼으면서 이 홍교 권장가를 끝맺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실적 묘사와 도덕적 교훈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시집의 가난함과 어려운 시집살이가 이 당시 사회상의 그런 사실적인 반영인 것이죠. 시집에서의 여성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라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교훈인데요. 이 모함을 하더라도, 음해를 하더라도 시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경제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부부간의 신뢰, 애정 등을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면 절약을 권장하고 후세에 남기는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바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작품 제목에서부터 치산을 강조하고 있는 치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치산가는 이 부녀자, 이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개녀가류의 가사에 속하는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의 작품이고, 또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규방 가사여서 많은 주목을 요하는 것이죠. 특별히 치산 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방 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주의 치산가는 재산 관리 방법, 또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는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이에요. 이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 실학이 좀 바탕을 이루고 있던, 또 성행했던 조선 정조 때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 치산가 앞부분에, 책 앞부분에 임술년 정월 초파일,
임술련, 정월 초파일, 치산가 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월 초파일 1월 8일인 건 알 수 있는데 이 임술련이 어떤 년인지 연도인지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이 정조 때 이후에 실학이 나왔다, 성행했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이때의 임술련은 1862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창, 대산면, 성남리, 성소저시라 이 성소저가 필사한 여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작품의 창작 자체가 이 성소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성소저가 이 책의 소장자인 필사 여성이 되는 것이죠. 작품 내용을 보면요, 안빈낙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치선을 잘 해야지만 집안이 풍족해지고 또 자식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래야지만 가문이 번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물질적인 사상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물질관이 이 치산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 조선조를 주도해왔던 남성적 언어가 아니라 규중 여인네의 목소리를 통해서 치산의 방법이 제시되었다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요, 이 치산가는 재산 관리, 또 가정 경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또 가축을 잘 길러내야 된다, 또 채소를 재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계녀류 가사와 다른 특성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절약의 덕목이 강조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야 된다. 또 형제끼리, 친척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홍교 권장가 그리고 상사 별곡과 더불어서 이 호남 지역의 규방 가사의 질량을 더해줄 귀중한 자료인 셈이죠. 이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사 부분인데요. 제일 앞부분인데요. 천지간 만물 중에 신령한 게 사람이라. 이 역시 이 규방가사 일반적인 형식에 맞춘 서사입니다. 근데 이 서사에서는 유교적인 윤리를 전범에 의거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로 이른 것과 행실로 이름이라. 신체 발부 인의 몸은 부모님께 받아 있다. 또 효도로 지애하고 지성으로 봉양하소. 효도로 부모님께 사랑을 베풀고 지성으로 성의 있게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저 까만 까치도 저 짐승도 반포할 줄 능히 아네. 요거는 모두 논어나 맹작, 소학, 대학 같은 유교 전서에 전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자가온이나 내훈 등을 참고해서 이 작품이 지어졌음을 근거하는 것이죠. 저 까만 까치조차도 반포할 줄 능히 아는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더 능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부모 봉양 섬서하랴. 그 까치보다 못하게 하겠느냐. 부모의 덕 논란하면 태산이 가벼우니 정성 충야 극기하나 반분인들 갚을 소냐. 정성으로 이 부모님을 모셔도 부모님이 너에게 베풀어준 그런 사랑에 반인들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귀하도다 우리 형제 부모 정기 함께 받아 형수 동기 형제 간의 우애 화목 아니하랴.
부모정기를 함께 받아 태어난 형제 간에는 또 우애하며 화목해야 하고, 또 출가해서도 그렇죠. 후회하지 않도록 행동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경계의 말을 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중 여자들의 필수적인 그 수신 과목이었던 이런 내훈 등이 용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언문 공부, 한글이죠, 한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어떤 학문이 그 언문으로 표출되었다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수신 과목이었던 논어, 맹자, 소학, 또 주자가운, 내훈 같은 것들이 이 교중 여인들의 필수 교양 과목이었음을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오륜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상가서 해야 되고, 또 관연에 출가하기 여자의 예사로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시집으로 출가를 하는 것이 뭇 여성들의 일반적인 삶이다는 것이죠. 이친 출가 무삼인고, 삼종이 지중하다. 처음에는 이 친정집을 떠나서 시집으로 출가하는 것이 무삼일인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삼종이 지중하다. 이 삼종이라는 것은 시집가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삼종이죠. 이 삼종이 조선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륜이라 하는 뜻은 부부간에 친애하고 충이 있고 분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륜의 덕목들을 쭉 앞부분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효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참을 인자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나 새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규 건장가에서도 나왔던 것이죠. 부모님께서 좀 싫은 소리를 해도 무조건 잠잠 들어라, 참아라, 참을 인자를 새겨라 입니다. 또 칠거지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칠거지약은 일단 불순부모이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또 무자식,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또 악질이라고 해서 나쁜 병이 있는 것조차 칠거지약에 포함이 됩니다. 또 구설수에 오르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7가지 이 여성으로서의 악행인데요. 이 칠거지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훈계조도 나와 있고요. 벗들간에는 신이 있게 지내고 일가친척끼리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더불어서 최하의 도리도 이야기하는데, 이 밑에 사람, 노비들, 종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도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태교, 육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옛적에 해임 태사 임태하여 태교하네. 옛날부터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해왔다. 태교란 뜻 들어보시오. 낳기 전에 가르치시오. 굳은 빛과 음탕한 소리는 보고 듣지 아니하네. 안 좋은 것은 보지 말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듣지 말라. 이게 바로 태교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십상만의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 낳은 아이는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어진스승 맞이해다가 글공부를 가르치시오. 사서삼경 백가어를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가르치시오. 무불통리 가르치소. 근본 재주 있는 거로 수용산출이 기지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받아들이고 산출해내는 게 천재만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문장타걸 무슨 일인고 바로 나의 태교 덕이로다 하면서 어떤 자부심도 내비치고 있고요. 이런 태교조차도 조선시대의 여운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소학의 성학십도 입교편에 보면요, 이 태교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성학십도를 태교 부분에서 용사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에서는 이 맹모 삼천지교의 전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학십도 입교 가운데 이 어진 스승을 맞이해다가 글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 치상가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치상가가 이 치상가인 이유는 바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치상가의 주제가 바로 이 살림살이와 가난 퇴치인데요. 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행실 닦은 후에는 치산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아 소년 여자들아, 이 내 얘기를 듣는, 내가 쓴 요 교방 가사를 듣고 보고 있는 여자들아, 치산하기 힘써 서라, 힘써 해라 라는 것이죠. 원수로다 여자들아, 치산하기 힘써 서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수로다 세상 가난, 원수로다 원수로다. 인간 세상 원통한 게 가난밖에 또 있겠는가. 가난하면 그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 원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치산하라 이른 말이 우선 농사일에 힘을 써라 라고 제시가 됩니다. 산에 있는 아주 박토의 땅이라도 거름을 잘 줘서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될 수 있다. 또 옛사람은 전하되 농불 실시 일렀도다. 농사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상평전, 합평전에 농사하기를 재미내서 해라. 어떤 땅이든 상평전이든 합평전이든 농사일에 힘써 임하라 라는 그런 살림살이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부분부터가 바로 이 재산을 늘려야지만 집안이 가문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본주의적 물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실학 정신이 들어온 정조 때 이후에 이 치상가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가난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농사도 하려니와 질삼일도 하여서라. 길쌈이죠. 길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 경제 생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길쌈이었습니다. 여자 몸이 되었으니 길쌈 말고 무엇하리. 마포 저포가 힘써 났으니 누에치기를 공부해서 이 배틀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팔아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음악에도 양식동물 얌짐승을 가려두서 가축을 잘 길러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사하기에 재미를 붙이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면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라.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서술이 되어 있고요. 둘째 부분부터는 이 농사일 뿐만이 아니라 양잠 그리고 길쌈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와 저포는 그 봄과 여름에 각각 나죠. 그러니까 석 달 농사가 바로 양잠이기 때문에 누에치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농사 또 의복에 힘을 써서 재물을 모아야 된다. 또 재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 집안에 귀한 손님들이 드나들게 되죠. 그러므로 치상가는
재물이 있어야지만 집안이 번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또 소나 말, 닭과 돼지 중에서도 암짐승을 잘 가려둬야 된다. 그러니까 암컷을 잘 가려서 번식시켜야지만 재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짐승들을 사람이 어떻게 길러내는가에 따라서 집안의 번성이 달려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온갖 채소 잘 가꾸어서 삼시세끼 반찬을 장만해라. 시장에서 돈 주고 사다 먹지 말고 저 비어있는 밭에서 채소를 잘 길러 가지고 반찬을 삼아 먹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반찬은 곁에 두고 값비싼 고기는 사 먹지 말아라. 절약해라 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자급자족의 방식인데요. 그 중에 뭐 남은 것은 또 내다 팔아서 재물로도 만들었겠죠. 이게 주된 치사안의 방법이었는데, 채소 같은 좋은 반찬을 두고 값비싼 고기는 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라는 게 집안 경제의 흥망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가난 탈출 방법 중에 또 청결해야 될 것, 또 불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뭐 자고 일어나서는 마당을 쓸고 또 그릇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라. 청결을 유지해야지만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부엌에서 불조심을 게을리하면 불이 나겠죠. 그러면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다. 그런 경고의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송죽인데요. 이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잘 관리해서 이걸 내다 팔면 또한 재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죽이라 하는 것은 여영가에 허다 있다, 흔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베어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라. 그 판 돈으로는 전답을 사라라고 또 제시가 됩니다. 땅을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 치상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노적, 뒤에 노적. 그러니까 앞뜰에 이 쌀가마니가 쌓여 있고 뒷뜰에도 쌀가마니가 쌓여 있어서 이 석숭왕가, 이 중국의 부자 대명사이죠. 그 석숭왕가가 웃을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석숭이 부럽지 않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산조에서는 일반 규방가사에서는 잘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치산의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일반적인 규방가사에서는 이 방법이 미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거론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96구나 되는 큰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 양잠, 길쌈, 또 양축, 채소 반찬, 청결과 불조심, 송죽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치산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치산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규방 가사에서는 이 치산조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발견된 이 치산가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대개의 규방 가사는 그냥 절약해라, 군것질 하지 말아라, 또 치장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아라, 헌옷은 바로 버리지 말고 기워 입어라, 뭐 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치산가에서는 어떻게 치산이 가능한지를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재산 관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라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치상가에서는 가족관계의 중요성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부모 봉양, 또 시부모를 섬기는 방법, 형제간의 우애 등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상가는 열정적인 치상과 이 여성의 교육력에서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상가는 몇 가지 문학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세련된 언어 사용과 풍부한 비유법입니다. 문학성 높은 작품이고 격언, 속담, 전북 방언도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치산을 중심으로 이 개녀가의 맥을 확장한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가치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서정성과 교술성, 그러니까 서정적 감성을 곁들이면서도 교술적 구조를 조화롭게 결합했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문학적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치상가가 전북, 이 전주의 규방가사 존재를 입증해주는 자료이죠. 여성 문학사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북 규방가사 살펴보았는데요. 이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직 많은 작품이 발굴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현재까지 발굴된 작품들은 디지털화를 해놓고 아직 숨어있는 작품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또 이를 통해서만 전북 지역의 문화유산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연구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북 규방가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